저는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배, 100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 주식에 이제 10년, 15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10년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중요한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도래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바로 올해인데요. 네. 4월부터 반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근데 비트코인이 1억을 노리다가 네. 안착을 노리다가 결국에 좀 주춤하더니 9천만 원, 우리 돈 기준으로 9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 선도 약간 놓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8,700까지 떨어졌죠? 네, 예. 그리고 마침 이렇게 이격도를 줄이다 보니까 또 121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버린 거죠. 네. 예. 보니까 작가님이 유튜브 채널에 비트코인 다 팔았다 이거 내셔가지고 저도 예.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지금은 팔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랠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는 또 다시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뷰를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법정 앞에는 거의 다 쓰레기고 결국은 모든 것이 비트코인의 수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말이거든요. 그럼 너 왜 팔았냐라고 그게 다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이제 없는데. 일단 뷰는 네. 확실히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에서 10배, 100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르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냥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투자를 해도 그 10배, 100배는 다 먹을 수 있다. 그 대신 스트레스는 훨씬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이 강원국 작가는 121선 얘기하시고 네. 또 신민철 작가님 예, 예. 101선 얘기하셨죠. 근데 사실 그게 거의 그거거든요. 120일, 그게 120일, 그거긴 한데. 네, 네. 비슷해요. 네, 큰 차이 그냥. 없어요. 네. 네. 20일 조금 더 빨리 차이보다. 들어가냐, 조금 더 빨리 들어가냐, 늦게 나오냐, 그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게 네. 100일, 120일 하면 3개월 정도잖아요. 3개월 그렇죠. 정도죠. 네네. 3, 4개월? 3, 4개월? 3, 4개월의 그 추세를 보고 네. 들어왔다가 또 후퇴했다가. 네. 그 진짜 실제로 한번 비트코인 차트 한번 열어보시고 거기 120일 이동평균선 그려보면요. 네. 이제 그 위에서만 투자했으면은 부귀영화는 누릴 수가 있었고 그 아래에서 투자했으면 지옥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딱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진짜 비트코인이 여기서 10배, 100배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근데 121선 안착하면 다시 사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런데 진짜 그 위에서만 투자를 해도 그 10배, 100배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밑에 50%, 70%, 80% 떨어지는 그 구간 다 피해가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다 먹고 그 대신에 이제 밑에 하락은 피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120일선은 좀 중요시 봅니다. 물론 100일선이 나쁜 거 아니고 100일선이나 120일선이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그냥 저는. 네. 예. 자, 아까 비트코인 100배, 10배, 100배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던 게 현돌 ETF 승인 때문이잖아요. 네. 기관 쪽에서 포트폴리오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이 가상자산을 담기 시작했다. 예. 그리고 이 담는 것이 이제 초반에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네.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예. 네, 그런 흐름이 좀 주춤하더라도 앞으로 이건 추세라고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금 같은 경우는 그냥 100% 확률로 이제 가치를 잃을 것이고, 네. 사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국채를 사실 이제 많이 샀는데, 특히 2022년에 국채가 한번 깨지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뭐가 안 잡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국채가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을지 심하게 지금 의문이 생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주식으로 이제 돈이 많이 몰리는 건데, 주식은 근데 늘 리스키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반짝거리는 기업이 5년, 10년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네. 흥망성쇠를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죠. 네, 진짜 한번 최근 100년 동안에 시가총액 한번 보면은 진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남아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톱 10, 톱 20에. 그래서 아까 네. 10년 후를 예상해달라고 질문 드린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리석어서 답변을 못해요. 저는 여름 후에 뭐 먹을지도 모르는데. 네, 제가 삼겹살을 먹을지, 지금 소고기를 먹을지 그것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10년 후에 시가총액을 예측할 수 있지.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 이제 그거는 확실히 하나 있죠. 이제 희소성이 있다. 희소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다. 그게 엄청난 사실 자산이거든요. 네. 첫 번째 희소성, 네. 그 다음에 국경을 국경을 넘을 넘나들 수 수 있다. 있는 예, 자산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몰수를 피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크죠. 예. 국경에 국가의 몰수를 피할 수 있다. 국가의 몰수. 예. 그러면은 뺏기지 않는다는 건데 그렇죠. 네. 나중에 뭐 세금은 생기겠죠?
그것도 뭐 잘,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거는 요즘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 뭐 팔레스티나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뭐, 지금 뭐 갑자기 무슨 뭐 북한과 러시아도 합쳐가지고 뭐 한다는 것 같은데, 예, 그쵸. 그거 보고 어떠셨어요? 그 네? 뉴스 보고. 아, 무기 대주고, 푸틴이 정말 아주 낮게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어떻게 어, 저런 떨어진 일이랑 같이, 겸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죠. 네. 저런 하찮은 일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건 그렇고, 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도 전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네. 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사실, 일개 국민이 본인의 그 자산을 이제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제 비상사태는 보통 국가가 다 뺏어가거든요. 이게. 왜냐면 지금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다 내놔, 우리 전쟁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사실 지킬 수 있는 건 비트코인밖에 없거든요. 비트코인 또는 그 암호화폐들밖에. 예.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런 시기에 사실 비트코인이 위력을 발휘하죠. 사실. 예. 네. 그리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면 공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엄청난 그 자산이죠. 네. 그럼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진 않지만, 우리가 기존에 쓰는 화폐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하잖아요. 네, 100% 확률로. 네, 네. 100% 그쵸. 네. 확률로. 그렇다 보면은 그 어떤 자산의 가치는 일부 어떤 자산 같은 경우는 가만히만 있어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쵸? 예. 그런 효과를 이 비트코인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그럴 될까요? 가능성이 좀 크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20, 30%, 50% 추렁추렁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이론적인 아버지가 이제 사이피딘 아모스라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더 비트코인 스탠다드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트코인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죠. 야, 지금 이제 새로 엄청난 기능을 가진 핸드폰이 나왔다. 별로 비싸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 핸드폰의 시장 점유율이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누가 봐도 얘 시장 점유율이 커질 거라고 베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라고 말을 음, 했는데 이분이 근데 왜 0.5%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그 글로벌 현금 시장이 300조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그래서 네. 이제 100조 달러가 현금이고 100조 달러가 예금이고 100조 달러가 국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합치면 300조인데 근데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1.3조 달러, 0.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 현금, 예금, 그리고 국채보다 더 이제 우수한 자산인데, 그럼 이쪽으로 돈이 좀 음, 쏠려가지고, 얘 시장 점유율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0%까지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이러면 지금 시장 점유율이 0.5%인데, 이게 뭐 3%, 5%, 10%, 20%까지 가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금은 어느 정도예요? 금. 금이요. 네. 금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 17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비트코인이 한 12배? 뭐 13배?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두 개의 자산을 비교도 해봤죠. 금과 비트코인. 근데 사실 그 한 8개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은 금이 비트코인만 나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래된 역사. 음, 보편성. 왜냐면 이제 그 한 3,000년 전에도 그 3,000년 전 오랑캐 야만족들도 금은 돈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로마인 이야기 같은 거 나오면은 네. 거기 이제 그 한 그 9권 10호까지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1권부터 15호까지 망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그럼 음, 맨날 게르만 애들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퍽 한 다음에 야 금 내놔 금 하면 이제 로마인에 항상 갖다 주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 저 야만인들은 당시에 글도 못 썼지만 금은 정말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제 인간의 무의식 거의 뭐 무의식 잠재 안에 뭐라고 하냐 우리 잠재 의식 안에는 금이 돈이라는 게 박혀 있어요. 어, 그거는 절대로 무시를 못 하는데 그거 말고는 모든 것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나아요. 예.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이제 금은 그 국가가 뺏어갈 수 있다. 그럼 예. 이제는, 이 말씀은, 그럼 네.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는 네. 비트코인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물론, 그게 이제 통화적으로 가치가 있냐, 이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돈 이꼴 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아직 우리의 무의식에는 형성되지 않았죠. 아니, 더 네. 나았다면서요, 네? 금보다. 금보다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비싼 빼고는. 근데 그럼 이제 그걸 탑재해야, 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는 거군요. 네. 그쵸. 근데 아직은 이제 우리가 네. 이제 그 사람들 1,000명을 물어봐가지고, 야, 비트코인이 돈입니까? 하면은 한 900명? 에? 거거든요, 그들? 그때가 기회 아닌가요?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쵸.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네. 어, 근데 이제 근데 한 면은 그 금이 비트코인은 훨씬 나아요. 아마도 몇천 년 전부터 벌써 우리 무의식 안에는 이게 가치가 있고 돈이다라는 게 네. 인정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 나머지는 다 좋아요. 첫 번째, 그 비트코인은 압수가 불가능하고 금은 가능하다. 그게 하나 있고, 그 국경을 넘기가 좋고, 한마디로 이제 그 공간을 초월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확실히 이제 좋은 거고요. 그리고 쪼개 나누기도 쉽다.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금덩어리 쪽이 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조하는 것 같은 경우도 한 몇천 년 전부터 로마 황제들도 금에다가 불순물 넣어가지고 막 이제 부풀려서 팔고 막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은 그거 이제 불가능하고, 네, 그리고, 그쵸.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희소성 같은 경우도 지금 금의 인플레이션이 한 1.5% 정도인데, 지금 이제 4차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인플레이션이 0.8% 떨어졌죠. 네. 그 희소성도 지금 사실 비트코인이 금을 앞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현금, 예금, 채권 규모를 설명해 주셨는데, 300조. 네. 네. 근데 이 현금, 예금 같은 경우는 사실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그렇죠,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구매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렇죠. 우선 구매력을 유지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이 이제 그런 이제 마이너스 되는 물가로부터 깎이는 이러한 자산들을 좀 가치 있는 곳으로 에셋 파킹을 해두는 자산을 딱 주차시켜두는 그런 행위인데 그 가운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유망하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는 희소성 또 하나는 국경 넘을 수 있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그 편리함. 편리함도 그렇고, 사실, 네. 이제 약탈당하기 어려운 자산, 그게 커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지금 유교전이 53년에 끝났으니까 네. 지금 80년 동안 되게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한반도에서.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예외적인 일이잖아요. 왜냐면 이건 이렇게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던 거는 지금이 사실 처음이잖아요. 그전에는 맨날 무슨 오랑캐가 쳐들어왔잖아요. 일본이 쳐들어오고 만주가 쳐들어오고 뭐 중국이 쳐들어오고 몽고가 쳐들어오고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내 자산을 파킹하는 게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평화롭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많이 안 되죠, 사실은.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세상이 좀 점점 좀 덜 평화로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아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본 리스트가 뭐가 있냐면 네. 순위였어요. 순위. 예. 랭킹인데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나라. 빠져나간다는. 네. 1위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면서 쭉 나오더라고요. 한국 우리도 중에? 10위권 내. 10위권 내. 네. 네. 우리도 한 중간 정도 하더라고요.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네. 이제 돈을 싸매고 딴 데로 갔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쵸. 네. 뭐 이민을 가든 그렇죠. 뭘 네. 하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요즘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네. 탈세계화로 인해서 네. 굉장히 뭐 좀 불안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좀 달랠 수 있는 어떤 투자법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산 배분이죠. 네. 자산 배분 효과도 큰 자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관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코인이죠. 그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 봐도 이제 금이 100톤 밖에 없어요. 이러면 이제 지금 미국이 제가 알기로는 9,000톤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그냥 웬만한 쪼무레기 유럽 국가들도 한국보다 훨씬 많아요. 금 같은 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또는 이제 그런 선진국 국채로 파킹을 해놨거든요. 네. 미국이 사실 이제 가치를 계속 잃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식으로 이제 다각화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미국에서 몇몇 주정부, 네, 그리고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미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게 사실, 그래, 저게 지금 오르고 이건 떨어지네 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자산이 뭐 100이면은, 당연히 100원 전체를 비트코인에 갖다 받는 건 미친 짓이겠지만, 그래도 1%, 2%, 3%는 와이넛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기관들이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산배분 차원에서. 단순한 네. 분산 효과가 아니라 주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관계성에서 네. 서로 같이 가나요? 따로 가나요? 그게 이제 2018년 전에는 따로 가다가 그 후부터는 한때로 좀 같이 가다가 작년부터 다시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산배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게. 네, 주식과 따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완전히 반대로 가는 자산 있나요? 코인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코인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자산. 네. 재밌는 거는 한국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성이 낮은 편입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있겠네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맥시멀리스트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분도 리스크를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네. 리스크는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를 한번 잘못하면은 또 아주 크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1선 하향 돌파할 때 빠져나간 겁니다. 네. 왜냐면 이게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잡을 수 없이 30%, 50%, 70%, 80% 떨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 후에도 몇 년 지나면 다시 늘 반등하기는 했는데, 네. 내가 그 고통을 왜 참고 사냐 이거죠. 네. 그거 빠져 나가시면 되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아니, 그걸 이게 내가 진짜 쳐맞고 있어요. 네. 네. 정말 네. 매달, 매년 예. 투자 수익률을 아주 진지하게 계산하시죠? 네? 아니, 별로 크게 오늘 내가 열심히 하지 잘했나? 않아요. 네. 올해는 내가 잘했나? 네. 이걸 혼자 이제 계산하시고 그럼 기사 안 해도 다 알죠, 그냥. 스스로 칭찬하고 오늘 좀 올해는 못한 것 같아 이런 거 반성도 하시고. 네, 늘 못하긴 하지만, 네, 그렇죠. 아유, 네. 계속 그래도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늘 못하죠. 네, 늘. 더 많이 수익 볼 걸 놓쳤다 이걸 당연하죠. 생각하시는 네네. 거죠. 그렇죠. 작년에도 네. 제가 에이쿠프로도 안 샀고, 올해 또 엔비디아 안 샀고, 그냥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네. 아니 한번 하락하면은 크게 하락하는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100일선, 121선을 생명선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오늘 본 기사인데 네. 10년 동안 네. 매달 비트코인을 14만 원치 샀더니 네. 딱 14만 원이에요. 잠깐만. 10년 전부터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원금이 14, 그럼 200만 원 곱하기, 이건 한 2천만 원 넣으셨을 거고, 네. 그게 한 10억 넘으시죠? 뭐 지금. 10억. 맞네, 그러면. 오케이, 10억. 9.6억. 오케이, 거의 많았네. 네. 앞으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이 정도 상승률은 불가능하겠죠. 어. 왜냐면 지금 벌써 1조까지는 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더뎌지겠지만, 근데 이 전략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 네, 그럼 나쁜 거 하지 금액을 않아요. 좀 네. 높여가지고 10년 네. 넘으면 되지. 네? 금액을 좀 높여서 14만 원. 그리고 저 같으면은, 네. 121선 이하면은, 그냥 14만 원을 딴 데 적금해놔가지고, 120 넘을 때 다시 들어갈 거죠, 이렇게. 아. 네. 그게 좀 낫죠. 네. 적립식으로 해도 네. 121선 지키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는 당연하죠. 말씀. 훨씬 낫죠. 그럼 저기 10억이 아니라 50억이 되겠죠. 당연히. 네.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거 알았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그 14만 원은 계속 정리를 네. 해놓되, 지금 120에서 아니면은, 내 은행 기준에 파킹을 해놓고, 예. 120 넘어가면 그때 모아놨던 거를 다 같이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121선 밑으로 떨어지면은 다 다시 팔고 은행 기준 파킹하고 있다가 14만 원씩 계속 이렇게 넣고 있다가 이제 다시 120선 넘어오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되죠. 네네. 네. 좋은 거 알았어요. 네. 매월 한 번 그렇게 하면 되죠. 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이 사람은 왜 14만 원을 했대? 140으로 하지, 그냥. 그럼 100억이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10억 하긴, 얘기한 거죠.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맞췄구만, 14만 원. 100억인 거죠. 그죠. 네. 100억이죠. 140만 원이면 100억 아니에요? 하긴 한 달에 140 적금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렇네요. 14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4억 했구나.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네. 야,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14만 원 매달 불입하는, 저는 사실 제가 적립식 투자를 하거든요. 예. 펀드, 바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네, 펀드. 네. 예. 해외 비과세 펀드를 네. 제가 10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투자한 지 지금 한 7년 됐어요. 네. 네. 바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는 좋은데. 아니,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수익이 있나요, 오늘? 당연하죠. 수익 수익 남죠, 당연히. 예, 많이 예. 났어요. 네. 네. 얼마쯤 났을 것 같으신데요? 수익이요? 네. 그러니까 해외면 미국이요? 미국도 있죠, 당연히. 좀 많이 났겠네요, 보면. 네. 얼마 정도? 7년 투자했는데 수익률. 글쎄요? 뭐 한 7, 80%? 그거보다 좀 낮아요. 그럼 50? 네네. 예. 하고 있는데 예. 적립식 투자에 관심 많아가지고 예. 비트코인도 한번 좀 어떻게 해볼까 네. 적립식으로 예. 10년 동안 네.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120에선 아래에 팔았다고. 오케이. 다시 좋은 거 들어갔다가. 알았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심플하게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자산 배분, 펀드 투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시더라고요. 자산 배분이 앞으로 더 중요할 거다. 네네. 예. 네. 당연히 중요해질 것 같고, 예. 사실 언제까지 그 미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거.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한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야죠, 이게. 예, 그쵸. 저는, 예, 그게 점점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투자 문화가 앞으로 쿼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네, 같습니다. 네. 그쵸. 네. 그쵸.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기우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 이제 언젠가 이제 과학으로 이제 오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금융 쪽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요. 금융은 아직도 기우제, 미신,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예, 좀 이제 검증된 네. 방법으로 넘어와야죠, 이제. 네, 과학적으로. 네. 기도매매. 네? 떨어질 기도매.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죠. 네. 네. 예.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주가가 하락해서? 네. 없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를 심플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심플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사실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손실을, 데미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이제 훌륭한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분산이 뭐냐고 하면은, 그럼 뭐 주식 5개, 5개, 10개 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그거는 이제 분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주시장이 빠지면 10개가 다 같이 나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자산군 분산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자산군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주식, 채권, 금, 네, 그리고 이제 코인까지도 이제 포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현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산이 많으면은 이제 내 자산 배분에 부동산도 껴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요즘 네, 같은 경우는 네, 정말 핵심지의 부동산이 아니면 예, 부동산에 돈을 깔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낭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뭐, 사실, 물론 거주의 사실, 안정이 있죠. 네, 가족이 있으시면은 내 네. 집에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한 거는 당연히 맞지만, 아,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사실 최근 100년, 150년을 봐도 그냥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수익률이 주식과 그냥 비슷하거든요, 사실. 네. 주식이 더 높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편견이에요. 네. 그냥, 사실, 이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보면은, 이제, 뭐 수익률은 얼추 비슷하고,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의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 더 높아요. 네. 그것도 스터디가 다 있어요. 뭐, 19세기 한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15개, 20개 국가의 수익률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어요. 수익률은 비슷한데, 리스크가 부동산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부동산이 위너. 이렇게 나왔죠, 결국은.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게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소지방도시 거기서 사람들이 쫙쫙 이제 빠지면은 거기까지 잘 모르겠는데, 네,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아, 자산들로 예. 구성을 해서 네.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그 구성하면 다음에 된다. 이제, 국가 분산도 중요하죠. 이제, 음, 한국이 전부를 몰빵하는 건 이제 별로 그렇게, 그다지 스마트한 방법은, 아니고, 음. 이제 한국은 그래도 이제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이 미국으로 이제 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은. 미국 고점 잡을까 봐 걱정하시는 그쵸. 분들한테 그러니까 하고 이제, 싶으신 말씀. 그거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이제 10년, 15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봅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0년 투자를 하면은 거기서 중요한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밸류에이션. 성장률, 미래, 그 국가의 뭐 성장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오로지 밸류에이션만 장기 수익률을 예측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또 네. 언젠가는 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흥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내에서도 미국이 독주를 했는데 네. 언젠가는 또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혹은 신흥국 장세가 또 올 수 있는 거죠. 신흥국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네. 선진국은 이제 그것도 그래프가 있거든요. 선진국 대 신흥국 그래프. 음, 보통 그게 10에서 15년 텀으로 움직여요. 10에서 15년 동안은 한쪽이 앞서 나갔다가,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벌어지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이제 싼 쪽에서 캐치업을 해가지고, 이쪽이 또 10년, 15년 가다가, 그럼 또 둘의 밸류에이션 또 비슷해지거든요. 또는 오히려 신흥국이 더 비싸질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다시 바뀌어가지고, 선진국이 독주를 하다가, 다시 신흥국이 독주하고, 이런 식으로 늘 갔어요, 증시는. 네. 최근 음, 50년 동안에.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장의 밸류에이션은 한 30배인가요? 엔비디아처럼? 30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20, 그래도 높긴 높죠. 20대 뭐 중반 아닌가요, 대충? 네. 예, 25배 예. 정도라고 본다면 우리 장 같은 경우는 한 10배. 10배죠. 그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을 버는 기업인데, 한국에선 그 기업이 10억 원으로 팔리고, 미국에서 30억 원으로, 20억, 30억 원으로 팔린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크게 말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쪽에, 성장률이 한 번에 높기는 하겠지만, 네.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 그래도 좋은 시그널 나오고 있는 게 네. 진짜 사상 최고치 기록하는 국내 증시 안에 종목들 보면 네. 북미를 제패하고 있어요. 북미. 북미 재팬? 네, 네네. 미국에서 불닭볶음면, 네네. 네. 이용기기, 네. 네, 줄기세포도 저 진짜 처음 한 게, 네. 그니까 피부 젊어지게 하는 건 딱 세 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 저는 그렇게 막 좋은 거 요즘은 별로 선호 안 해요. 비싼 네. 거. 마녀 공장도 괜찮고요. 네. 근데 딱 세 개 피부 좋아지는 거 세 개는 물론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나머지 세 개는 스킨 부스터, 네. 이게 줄기세포로 거의 만드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는 고주파, 초음파 이렇게 세 그렇죠. 가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의료기기가 두 가지인 거고 네. 스킨 부스터가 있는데 이 스킨 부스터가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화장품으로도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스킨 부스터를
잘 안 쓴대요, 아직. 네. 이제 막 열리고 있대요. 그죠? 네. 그걸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참고로 지금 이제 그래서 피부과 쪽에 시작이 있으니까 저도 요즘 공부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솔직히, 그분들은 이제 사실 화장품은 되게 낮게 보더라고요, 사실 근데. 아, 네. 미국에서요? 아니, 제가 있는 그 기업. 네. 아, 네. 다 의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고주파, 초음파 쪽을 많이. 왜냐면 그것도 뭐 엄청나게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화장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노화를 좀 거스를 수 있는 네. 그런 주기세포. 역할을 스킨 부스터.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쓰시는데 미국은 이제 열리는 시장이어서 네. 저는 앞으로 또 관련한 기업들이 국내장에서 올라갈 기업이 또 크게 올라갈 기업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스킨 부스터 쪽으로요. 네. 네네네. 예. 여튼 우리 장에서도 지금 미국 쪽을 사로잡고 유럽을 사로잡고 일본을 사로잡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쪽이 잘 나가는 거죠. 네. 네. 음. 별 흥미는 아직은 없으시고요. 아니요, 이제 흥미가 생겼어요. 왜냐면 지금 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죠. 네. 네. 저도 최근에 그런 거 다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하이프가 보고, 네. 예. 그러면 작가님 올해 포트폴리오 구성한 거에서는 비트코인 최근에 추세 이탈 때문에 파신 것 말고는 연초랑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바뀐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4월 말에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이제 많이 바뀐 게, 이제 한국 주식을 다 팔았고, 이제 그 돈을 이제 하면서 코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작한 게 아니라 코인 비중을 좀 추가로 늘렸는데, 요번에 121선 이탈한 다음에 다 팔아가지고 그게 지금 한국화. 업비트와 바이낸스에 좀 조용히 현금으로 지금 있죠, 이렇게. 네. 음. 근데 저는 사실 그 돈으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7, 80%가 보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121선을 회복할 가능성이 7, 80%라고 보고요. 근데 그 나머지 20, 30% 대비해가지고 일단은 빼놓은 상태이죠. 네. 네. 기다리는 거죠.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한국 주식은 4월에 다 파셨고 네. 미국 주식만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미국 주식은 어떤 걸 투자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포트폴리오는 지금은 한국 주식 일시적으로 팔았는데 미국 주식, 한미 채권, 그리고 금, 그리고 코인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금도 당연히 좀 있고, 네,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4등분을 했는데 4분의 1이 S&P 500이고 4분의 1이 나스닥이고 4분의 1 러셀 2000, 그러니까 중형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4분의 1은 그런 식으로 이제 레시피가 된 소형주들을 사놨고요. 그 소형주들의 이름은 제가 기억도 못해요. 네. 그러면 사이즈별로 다 갖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다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사실은 미국도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기는 한데, 근데 미국 소형주의 변동성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거의 코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돈을 넣기에는 저도 너무 살 떨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했고, 이제 4분의 3 정도는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4분의 1만, 이제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20개 종목에 투자하긴 하는데, 20개 소형주에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묶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소형주 이름도 기억도 못하고 뭐 하는지도 몰라요, 걔네들이. 네. 그냥 저는 걔네들의 수치가 좋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숫자에 대한 리서치는 다 하시고. 네, 그거는 소프트웨어가 해주고,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분류도 해주고, 자동 매매도 해주죠. 네. 그러면은 그 변수값만 설정해 주시면 네, 종목을 맞아요. 다 소프트웨어가 골라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한마디로, 매출액,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순이익이, 최근 분기에 가장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 이제 플러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퍼나 PB와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낮은 기업들을 네가 알아서 찾아라 하면은 얘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사주고,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보지도 않아요. 무슨 종목인지 뭐. 네. 그럼 소형주 20개, 네, 중형주 20개 묶고. 중형주는 안 하고, 러셀 2000이라는 러셀 2000은 2000 전체 지수에 투자하는 거. 그죠. IWM인가? 이제 그 ETF고요. 나스닥은 QQQ ETF고, 그리고 네. 이제 S&P 500은 SPY ETF죠. 네.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대형주, 중형주는 지수에 투자하시고, 네. 소형주는 종목을 소팅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 안에서 투자를 하시는데, 그 소형주도 공개하시면은 투자자분들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공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기억나는 종목이 다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저 보지도 않았거든요, 뭔지. 네. 그리고 그게 지금.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쫄라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환국 작가님과 쭉 이야기 나눠보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 또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에 있어서 자극 좋은 거죠? 자격은 무조건 좋은 거죠. 네. 네, 새로운 생각, 자극 좋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강원국 작가님이 또 주실 수 있는 자극을 앞으로 제가 또 초대를 해서
오셔서 또 얘기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댓글에 반응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또 금방 또 초대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시면 저는 여러분들께 언제나 뛰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또 많은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